그 코스모스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창백한 푸른 점 안에 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하나의 방랑자 샘에게 너희 세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경이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94년에 정리를 했지만 지금 우주망원경도 올라가 있고 이제 새로운 그 우주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대항해 시대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칼 세이건이 죽었는데 1996년에 12월 20일 날 죽었는데 시애틀에서 죽어요. 시애틀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그 투병을 하고 병원에서 죽는데 그래서 이제 곳곳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도 그 뉴욕주에 있는 동부에 있는 그 이타카라고 하는 코넬 대학교가 있는 거기서 돌아가셔서 이 추모식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서 열려요. 그래서 그 코넬 대학교 안에 있는 곳에서도 열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뉴욕에 있는 성요한 성당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진을 갖고 온 게 여기서도 이제 뉴욕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칼 세이건이 죽기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여기 몰려와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이 여기는 성당인데 기독교인, 이슬람 뭐 다 몰려와요. 몰려서 각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각자의 방식으로 무신론자 칼 세이건의 기원을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코스모스 그런 거 보신 거죠. 칼 세이건은 철저한 회의주의자고 무신론자고 그런데 그 항상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냉정한 이별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런 문화유산이라든가 종교에 대한 존중을 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길은 아니지만 그리고 에필로그 같은 책을 보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왜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권유를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뭐 불교에 귀의하겠느냐, 뭐 하나님께 귀의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은 끝나는 순간까지도 이제 이제 진술 같은 것들이 거기에 되어 있는데 끝까지 자기의 회의론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지를 해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평가가 덜 끝난 사람이고 그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강연도 하고 이런 시리즈에도 끼워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데서 좀 단적으로 이 사람의 면모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뭐 그런 칼 세이건의 흔적들 여기 모이고 뭐 여기뿐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식의 추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 이타카라는 곳인데 그 뉴욕주에 있는 곳이 코넬 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칼 세이건의 이제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이렇게 언덕배기가 이렇게 있고 저 앞에 이제 그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가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고 저쪽에 강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그냥 묘지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 유대인 그 구역, 뭐 여기는 무슨 구역 이렇게 돼 있는 이타카 시에서 하는 공동 묘지인데 칼 세이건 묘비입니다. 제가 가서 찍어온 거고요. 요거.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칼 세이건은 미완성으로 죽은 사람인 거죠. 62세의 나이로 죽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62세라 그러면 뭐 많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그것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한창 뭐 일해야 될 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죽었고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통해서 아까 약간의 패턴이 보일락 할 때 죽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이런 패턴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났을 것 같고 이분이 살아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걸 굉장히 충실하게 그분의 동료들이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가 첫 시간에 과학자로서의 칼 세이건, 여러 칼 세이건 중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칼 세이건만을 다루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면모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칼 세이건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큰 관심사를 보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우주 여행, 그리고 지구 자체에 대한 관심. 이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과학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그런 이성 회복 운동 이런 것들이 쏠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2번에 걸치거나 오늘 얘기하는 곳에서도 항상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문화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삶의 문제와 연결되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집요하게 이렇게 끌어다 당겨서 하고 코스모스도 13번째 게 이 소중한 지구를 누가 지키느냐, 누가 대변하냐 이런 문제였고요. 이 창백한 푸른 점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집요한
보여주는 거죠. 삶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 개발을 할 때도 허투루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해서 국제 우주정거장 그 프로젝트를 리젝트를 해요. 실제로도 거기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걸 왜 거기 가서 해야 되냐, 그걸 근데 이제 물론 그걸 기획한 사람들이 이미 답을 내놓고 했기 때문에 그냥 칼세건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발사를 해버리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계승이 되어요. 코스모스 2014년 판인데요. 다큐멘터리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됐었죠. 코스모스라는 제목을 그대로 따고 있고요. 아까는 퍼스널 보이지라고 되는데 스페이스 타임이고 시공간이고 우주란 뜻이죠. 오디세이도 역시 여정이니까 시공간 여행 이런 식으로 되고 코스모스 이제 시즌 2입니다. 2014년인데 이 시즌 2에는 이제 대본이죠. 스크립트를 앤드류안이 씁니다. 그리고 언급을 잘 하지 않았던 솔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천문학자인데 칼세이건과 같은 천문학자 같이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코스모스 1편을 쓸 때도 세 사람이 대사를 씁니다. 칼세이건, 앤드류안, 솔터.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세 사람이 대본을 같이 쓴 사람이고요. 여기서는 솔터와 앤드류안이 같이 대본을 씁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을 코스모스 1980년 판에는 칼세이건이 직접 나와서 넣었는데 여기는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솔터란 분이고요. 앤드류안이고 코스모스 그거고 이게 이제 두 번째인 건데 요거 이제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했던 사람들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코스모스 1980년부터 이미 작가로 참여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도 이 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칼세이건만 빠졌지만 그 사람이 같이 했던 동료들, 살아있는 동료들이 여전히 그 뜻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칼세이건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걸 반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썼고 이분이 닐 타이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레이션을 넣습니다. 칼세이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자체를 만들고 있는 포맷도 앤드류안이 이제 전면에 나선 거잖아요. 제1 작가로 나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레이션을 넣는 게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 천문학자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연과학 쪽 같은 경우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미국 백인이나 유럽인들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쪽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닐 타이슨은 뉴욕에 있는 헤이든 천문대의 대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코스모스 2014년에 나레이션을 넣었는데 2014년도 13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 판을 주제들이 다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서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가 달라져요. 물론 이제 더 현대적으로 애니메이션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게 이런 겁니다. 칼세이건의 1980년 판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우주 팽창하는 빅뱅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럼 빅뱅 우주론 얘기를 하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허블의 법칙, 그래서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빅뱅 우주론의 관측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허블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국제 천문 연맹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허블의 법칙이 바뀌었어요.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으로. 왜냐하면 르메트르라고 하는 벨기에 천문학자도 허블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걸 조금 더 먼저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천문학자에 보냈는데 그 천문학 읽지도 않고 던져버려서 까먹은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사람은 벨기에 저널에 프랑스어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누가 읽겠습니까? 근데 그걸 허블이라는 사람이 알았다는 얘기도 있고 알고도 외면했다는 얘기 약간 얽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업적을 기려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공식적으로 바뀌어서 교과서에 이제 바뀔 거예요. 허블의 법칙,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근데 또 한 사람이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휴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윌슨산 천문대에서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관측적으로 1929년에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관측을 할 때 조수 겸 동료가 휴메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마부였는데 이렇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천문대에다 그러니까 말이랑 마차를 끌고 올라가서 물품을 납품하는데 갔다가 눈이 많이 오면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일손이 딸리니까 관측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관측의 귀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거 때려치우고 그리고 좀 약간 돈이 많은 집안 도련님이었는데 망난이에요. 도박, 막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관측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채용이 돼요. 관측자로. 그래서 허블이 하던 관측을 다 떠맡아서 하게 돼요. 그리고 논문에도 허블 앤 휴메이슨, 또 휴메이슨 앤 허블 이렇게 시리즈 논문을 내면서 나오는데 허블의 법칙으로만 되고 휴메이슨은 기억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1980년판 빅뱅 우주론 파트에 가면 허블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휴메이슨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대역 배우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망원경 있는 데서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이 막 지시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휴메이슨이고요. 휴메이슨의 조수가 나와요. 허블을 언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사람의 역할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휴메이슨뿐 아니라 몇 곳에서 그런 식의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칼 세이건이 지향하는 바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드러나는데 이 2014년 에피소드에서는 그게 훨씬 강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에피소드가 요게 이제 그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뉴턴의 그 세 가지 법칙이 나오는 그 책인데 뉴턴이 나온 만유인력 법칙과 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인공이 뉴턴이죠. 만유인력 법칙. 근데 거긴 주인공이 헨리입니다. 헨리 해석할 때 헨리. 그럼 되게 느닷없잖아요. 이 사람은 뉴턴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나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헨리예요. 헨리 해석. 그럼 왜 느닷없이 헨리가 나오느냐 하면 중력편을 얘기하고 있고 만유인력 얘기하는데 그냥 그 뉴턴은 그냥 여러 명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헨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휴메이슨이 나오는 그 에피소드에는 리비트라고 하는 여자 과학자가 나와요. 근데 그땐 천문학자라고도 안 불러주고요.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헨리가 헨리 해성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헨리 해성이 그 해성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을 이름을 붙여요. 헨리 해성은 헨리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유일하게 그 발견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붙은 해성인데 그 당시는 해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로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헨리가 보니까 옛날에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기록도 있고 한국 기록도 있고 유럽 기록도 있는데 대해성, 큰 해성이 나타난 것들 다 모아봤더니 궤도 계산을 막 하고 위치를 했더니 얘가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주기가 76년이거든요. 계산을 막 했더니 예측을 했어요. 몇 년 후에 얘가 76년 주기를 갖는 애인데 몇 년 후에 올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걸 얘기할 때 헨리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돌아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죠. 뭐 30살에 해도 76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헨리가 예측한 대해성이 다시 온다고 하는 해에 유럽에 있는 모든 천문학자가 진짜 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진짜 왔어요. 그래서 헨리 해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76년 주기라는 걸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해성이라는 천체는 도깨비 같은 천체가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주기적인 천체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헨리가 업적인데 헨리 업적이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헨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헨리는 인간성 엄청 좋았던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기획력도 좋고 정치력도 좋은 사람인데 이 후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뉴턴의 라이벌이에요. 서로 그 R 제곱의 법칙, 이렇게 거리 제곱에 따라서 뭐가 약해지고 중력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발견했다고 뉴턴이랑 싸우는 사람이에요. 서로 죽일 놈 그러고 그런 식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이런 것도 유명해요. 그 현미경, 용수철 뭐 이런 거 후크 개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크라는 사람도 사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뉴턴도 되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런 두 사람인데 인간성이 되게 나쁜 두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헐뜯고 욕하고 제가 오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후크가 나타나면 뉴턴이 쟤 오니까 나 안 가. 그리고 뉴턴 나타나면 후크가 안 가고 막 이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헨리가 뉴턴에게 그 뉴턴의 법칙을 쓴 책을 내라고 권유를 해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막 씁니다. 프린키피아를. 그런데 쓰다가 후크가 자기가 먼저 중요했다니까 나 안 써. 그러고 또 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헨리가 또 달래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막 그런 식으로 몇 년을 달래갖고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마침 그때 왕립 그 학회에서 돈이 다 떨어져서 출판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또 삐져요. 기껏 해놨는데 출판 안 해준다고 막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헨리가 자비로 출판을 해요. 자비를 출판해서 막 나눠줘요. 그리고 계속 뉴턴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나타나게 된 헨리의 그게 있고요. 자비를 출판해요. 그래서 나타난 게 프린키피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망원경을 통해서 그 천체 관측을 해서 그 별자리, 현대적인 별자리의 구도를 만들어주는 그 별자리 남방과 북방을 다 완성하는 것도 헨리가 만들어요. 그리고 기상도에 보면 이렇게 꼭 바람 풍향계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발명한 사람도 헨리예요.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사람도 헨리예요. 잡다한 걸 되게 많이 했죠. 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런 거 한 방 터뜨리면 되는데 이 사람 그런 건 없고 자질구레한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성 좋으니까 막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 사람 그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방법론을 개발해서 인구 통계학이라는 걸 개척한 사람도 헨리예요. 그리고 별들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각각의 운동을 가지고 고유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내는 것도 헨리예요. 이런 식으로 헨리의 업적을 수도 없이 나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재 역할도 하고 나중에 이제 왕립학회 회장이 되어서 그런 모든 걸 중재를 해서 그 당시에 그 업적들이 다 세상을 튀어나오게 하는 그 역할을 해준 게 헨리예요. 어쩌면 칼 세이건은 자기 자신이 헨리 같은 역할을 현대에서 수행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그 후세에 이렇게 담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혜성이 드디어 왔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2012년 판은 이런 식으로 헨리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하나는 여성 과학자들이 전면에 등장해요. 아까 리비트 얘기도 했지만 그것뿐 아니라 항상 여성 과학자들은 누구의 누이거나 누구의 부인이거나 누구의 조수인 컴퓨터로서 업적을 남겨요. 그래서 후세 리비트라고 하는 분도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을 주려고 찾으니까 벌써 3년 전에 죽었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재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는 많이 되어 있는데 재평가한 것을 전면의 스토리를 발굴해서 내세워서 이런 리비트라는 천문학자라든가 페인이라는 천문학자라든가 그것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 아까 헨리나 휴메이슨 같이 전면에 등장을 해요. 2014년 판에서는. 그래서 이 앤 드류안이라고 하는 여성에 의해서 스크립트가 쓰여지고 닐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레이션과 전체적인 운영이 시작이 되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평가에 따라서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보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발견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엮어낸 사람의 중요성 같은 거 우리가 간과해 왔잖아요. 주로 발견자들 위주로 됐었는데 그런 것들 전면에 부각시키고, 이게 한 사람의 천재적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런 노력들이 얽혀져 있었고 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2014년 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등장인물과 주인공과 기조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소수자 또는 그렇게 묻혀져 있던 이런 것에 대한 시선이 칼 세이건이 살아있다면 아마 했을 것 같은 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